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의식주를 제공해온 우리의 유산. 바로 씨앗이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먹지를 않고. 그러리만큼 씨앗이 중요하다. 호래비 밤콩, 개구리 참외, 각근 동부, 아주까리 콩 등 그 장명에 얽힌 얘기도 흥미진진한데 살기 위해 먹고 전해져 온 귀한 토종 씨앗. 씨앗은 단순히 씨앗이 아닌 거죠. 씨앗은 우리의 먹거리고. 씨앗은 우리의 주된 먹거리이자 동시에 목숨과도 같은 것. 토종이라는 거는 이 선조가 우리한테 물려준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천년의 세월이 담긴 알갱이 씨앗에 대해 알아보자. 남녘 땅에서 봄 소식이 들려오던 완연한 봄날.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특별한 장터가 열렸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직거래 장터인데 오늘 이곳 장터의 주제는 바로 씨앗. 직접 채종한 씨앗을 갖고 나온 농부 권태옥 씨. 씨앗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겨서 여기서 구한 토종 씨앗으로 저도 올해는 좀 텃밭을 가꿔볼까 해서 오게 됐어요. 예. 농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씨앗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땅에 맞도록 우리 땅의 기후에 맞도록 이제 그 가꿔진 종자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도 너무 대단하고 저도 그 씨앗을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결국 우리 토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예전에는 저희 집 근처에 늘상 많이 있던 종자들인데 지금은 아무리 농사 짓는 시골이라고 해도 이걸 구경할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별도로 구입을 해서 재배까지는 아니고 전통 맥을 계속 잇는다는 차원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양한 생김새와 재미있는 이름이 눈에 띄는 씨앗들. 씨앗은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 것일까.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양주 소놀이꽃.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토종 종자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씨앗을 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성종실록에 따르면 후추 씨를 구하기 위한 성종의 노력이 남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관반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후추 씨를 얻도록 하였다. 소이전 정상의 사자가 후추 1,000건을 바치니 후추 씨를 구하도록 전교하였다. 사인 원숙의 서간을 보고 후추의 종자를 구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도록 전교하였다. 후추 씨를 구하려고 했던 성종. 그는 중국, 일본의 사신들과 상인에게 후추 씨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일본 상인에게 후추 씨를 가져오면 8만 대장경과 교환해 주겠다고까지 약조했는데 하지만 후추 원산지는 인도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모두 수입하는 처지. 결국 후추 씨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인도에서는 후추 무역으로 버는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후추를 모두 삶아서 팔았기 때문에 씨앗은 구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런데 왜 성종은 그토록 후추 씨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일까?
성종은 후추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벌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이웃나라 중국이 엄청난 후추를 소비하는 탓에 그건 역시 무역의 호재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성종은 값비싼 후추가 일사병에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밭일을 하다 몸져 눕는 백성들에게 약으로 나눠주려고 했었던 것. 백성들을 위한 임금의 따뜻한 마음이 이 씨앗 구하기 프로젝트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백성들의 귀한 먹거리였던 씨앗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2001년) 청주 소로리 유적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토탄층. 이 토탄층 안에서 고대벼 18톨, 유사벼 109톨 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됐다. 원래 중국에서 11,000년 정도의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오래된 벽시가 나왔다고 이제 인정이 되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13,000년에서 15,00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를 저희 우리나라에서 찾은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세 차례에 걸친 방사선 탄소 연대법 측정 결과 연대가 15,000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임이 밝혀졌던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벽시의 형태를 띤 고대벼와 형태적인 면에서 차이를 띤 유사벼 모두 발견되었는데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소로리 벽시 고대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고대벼의 그 소지경 부분이 원 안에 빨간 원 안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지경이라는 부분이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다 익어서 탈락됐을 때하고 그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로리에서 나온 고대벽시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벼를 뜯었을 때 생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자라난 벼를 뜯어서 식용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사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유사벼는 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벼라고 하고요. 우리 통일벼 만들어 주시는 이제 돌아가신 허문회 박사님께서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를 두고 아직 학계가 검증 중에 있지만 분명한 건 소로리 벽시의 발견은 이후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지나 우리나라 농경이 발달할 수 있는 큰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업이 곧 삶의 토대였던 농경 국가였던 우리나라. 우리는 어떤 벼 품종을 가졌고 그 농사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던 것일까? 조선 최고의 생활백과사전으로 꼽히는 임원경제지. 이 책에는 약 171종의 벼 품종에 대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 69종이 토종 품종. 총 69종이 토종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171종 중에 102종이 중국벼를 소개한 거죠. 토종도 이름을 붙일 때도 각자 항상 그 벼 알, 벼 까락 모양 이런 거 특성을 보면서 자라는 생태 이런 걸 보면서 이름을 지으니까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숙성 시기에 따라서 또 이름 짓기도 하고 그 지방에 따라서 짓기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처음으로 품종명이 언급된 농사는 15세기 말 씌어졌던 금양잡록. 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곡물들의 품종들. 그 이후로 이제 그 책이 모태가 돼서 그 책들이 거의 다 계속 반복돼서 실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몇 종씩 추가되고 하는데 18세기 정도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실립니다. 산림경제라는 책에서 오면 좀 더 실렸다가 19세기에 행포지라는 책에서 거의 정점에 이르러서 최종 정리
시대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의 품종들이 거의 다 총망라됐죠. 종자 연구에는 독보적인 또 한 권의 책 행포지에 따르면 이 책의 권 하나가 곡명고, 즉 곡식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행포지의 전체 내용이 권 하나가 곡명고예요. 곡식 이름을 고찰한다. 곡명고 하나가 전체 임원경제지의 본리지 한 권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의 품종들, 곡식의 품종들은 모두 다 조사해서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다른 작물 이외에 곡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곡식을 잘 재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선 품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투철하게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바로 농업기술과 연관이 돼서 좋은 품종이 좋은 생산을 유도한다라는 믿음이 확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업기술이 곧 국가산업이었던 과거 품종은 백성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토종 씨앗 지킴이 안완식 박사. 그는 30년째 이 땅의 기운을 받은 씨앗을 찾아내고 퍼뜨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 이게 이제 김치 냉장고 아니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 쓰려고 이걸 다 꺼내놨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종자은행 개설의 산파 역할을 했고 유전자원 연구에도 몰두하는 토종 씨앗의 대부로 통한다. 그에게 종자는 어떤 의미일까? 종자는 저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또 토종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종 씨앗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귀한 씨앗을 보존 육성해 오는데 힘써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2조 시대 말 이때쯤에서 토종벼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1,500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골짜기마다 다른 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게 이제 일제 시대를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로운 품종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토종벼 품종을 꿰뚫고 있는 그에게 유래가 깊은 토종벼에 대해 묻자 자광도를 손꼽았는데 김포에 가면은 그런 게 있죠. 자광벼라고 있어요. 김포에 있는 자광벼라는 거는 권씨 집안에 권승한 씨라고 그분의 그 일가에서 한 6대조가 이 중국에서 이 사신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다리 밑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 밀다리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데 그거는 까락이 이렇게 볼고스름해 하고요. 그 색살이 이제 익으면은 보면은 자색이 나요. 약 250년 전 인조 임금 때 중국 사신으로 갔던 권씨 일가가 길림성 남방에서 밭에 심는 벼 종자를 가져왔다. 당시 한강 하류인 지금의 통진면 조강리에 물이 불어나면 그 위에 뜨는 밀다리가 있었는데 이 벼를 밀다리 근처에 심어 수확했다. 밥맛이 좋아 임금에게 진상하자 밥맛에 반한 임금이 자광미로 이름 지었다. 훗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을 때도 청와대에 이 쌀이 주로 애용되었다고. 밥맛을 본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고마움의 표시로 명주 옷감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자광도에 대한 옛 문헌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까끌하기는 없어요. 자광도는 이름이 가장 비슷한 게 저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자로는 소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학을 소자 써서.
그 이름이 제일 비슷해서 아마 자광도가 저광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1차로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밀다리라는 게 있어요. 밀다리라는 그 다리 옆에 근처에서 했다는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품종이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자광도가 저광이하고 밀다리하고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광도를 비롯해 토종비어 품종이 한때는 1,500여 종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토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곳에 자리 잡은 논산시 상월면. 6년 전부터 태욱 씨는 땅을 갈아엎지 않고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는 달롱파라는 건데요. 양념장에 쓰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롱은 달래의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 달래 맛이 나는 파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아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딸기가 크고 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요 가운데에는 고추를 심을 거예요. 파 종류에는 버크홀데리아 글라디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쪽에 선충 같은 거 이런 거 다 방어해주고, 또 고추에서는 약간 그늘해지기 때문에 또 파한테는 또 좀 좋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크는 거예요. 사실 태욱 씨가 농사짓는 일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따로 있는데 이름조차 생소한 토종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먹기도 해요. 얘 이름은 무가 끝에가 쥐꼬리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나왔다 해서 쥐꼬리 무예요. 이거는 겨울에 이렇게 나면 여기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열매를 봄에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낳다가 이제 가을에 심는 거예요. 가을에 심으면 또 쥐꼬리 무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은요 계속 또 심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태욱 씨가 토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농부는 당연히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왜냐면 씨 사면 되고 용무장에 가서 모종 사오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씨앗이 아니고 그건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종자를 만들 때 한 번만 만들게 만들어놨어요. 종자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토종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토종 씨앗 사전이라 불릴 만큼 그녀의 토종 씨앗 사랑은 대단한데. 흑갱이라는 벼예요. 흑갱. 까라기 검으로하고 여기는 갱자는 매 갱자에서 까라기 검은 매벼다. 근데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찹쌀하고 막 자꾸 서로 이제 교잡이 돼가지고 반찹쌀이 된 거예요. 요게 자광도. 옛날에도 이렇게 색깔 있는 쌀을 먹은 거죠. 옛날에도 잘 보이세요? 이렇게 색깔 있는 쌀을 먹었어요. 근데 색깔 있는 쌀은 누가 먹겠어요? 옛날에는 쌀밥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임금님이 드셨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드셨어요. 자광도. 이 벼를 방아를 찌면 이렇게 나와요. 골에 들어간 찹쌀이에요. 나자는 찹쌀 나자거든요. 찹쌀나. 그래서 골라도도 이제 궁중에 들어간 거고요. 이건 또 이거는 불두네요. 불두는 이제 빨가에 벼가 빨간한 거예요. 그래서 불두라는 이름을 줬어요. 흑갱이, 자광도, 권라도, 불도 등 이름이 생소하지만 낯익은 벼들. 200~300년 넘게 내려온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에 태욱 씨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런 그녀는 나아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벼 품종 재배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있는데 바로 논산 지역의 토착 품종 버들벼다. 토종 벼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정말 농사 짓기 힘든 벼 중에 하나가 버들벼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벼가 반듯이어서 농사 지어서 얘가 구부러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보통 토종벼를 이렇게 엎쳐요. 엎치면 그냥 간단히 나수리 베기 쉬운데 얘는 엎치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요. 이렇게
엉켜서 농사짓기 참 힘든 건데 이거를 애착 갖고 저 힘든데도 농사짓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이 계속 농사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지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들변은 계속 농사 짓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충남 예산에 자리한 씨앗 박물관 역시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 약 2천여 종의 재래종 씨앗이 보관 중이다. 특히 씨앗 마실을 다니면서 알게 된 선말라리에 얽힌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오래전 울릉도 섬 화산 분화구인 나리 분지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굶주림에 시달리며 땅을 파보다 발견한 한 톨의 씨앗 선말라리. 선말라리 뿌리를 찌면 팍신한 전분이 나오는데 그 맛이 달달해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씨앗이었던 것. 3년 전부터 제주도를 비롯해 울릉도까지 씨앗이 있다면 어디로든 가서 토종 씨앗을 구해서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토종은 아마 토종을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어느 분은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지역에 나오는 그 지역의 작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리태라고 하더라도 예산 지역에서 나오는 서리태하고 강원도나 이쪽에서 나온 서리태가 좀 달라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 지역에 있는 서리태는 좀 잘 다른 데 거보다. 근데 밥맛은 좋다고 해서 그 집에서 뭐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토종 품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예산에서 계속 보존, 개체 유지가 되어 왔던 서석 이름도 이제 예산 서석입니다. 서석은 아마 이 조를 표시를 하는 건데 이 충청도 지방에선 조를 다 서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특별히 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산 지방에서만 계속 심어 내려왔고 그 이름도 또한 예산 서석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밥과 함께 혼잡해 먹는 곡물 중 하나이지만 과거에는 조가 밀이나 보리보다 훨씬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다. 쌀을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못 먹잖아요. 주로 옛날에는 서속이라고 했던 그 조를 주 식량으로 했죠. 겨울에는 이제 겨울과 봄 사이에는 식량이 없을 때 이제 그 보릿고개라고 해서 초봄에 보리를 잠깐 먹거나 그렇지 보통은 조를 주식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조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북방이 주로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를 많이 재배했고 실제로 조를 으뜸으로 쳤어요.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공동체 텃밭. 이곳에서는 친환경 재배와 토종 품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10월에 심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심어놓은 게 여기 이제 뿔시금치가 있고 일반 이제 계량 시금치가 있는데 계량 시금치는 모양이 크고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맛의 차이는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유지돼 내려오는 게 우리 토종 뿔시금치다 이거죠. 이걸 따라올 시금치 맛이 없어요. 이곳에서는 토종 씨앗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토종 학교를 졸업한 동호인들이 3년 동안 전국에서 수집한 토종 씨앗 200여 종이 보관돼 있는데 토종 씨앗을 널리 알리고자 씨앗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씨앗을 대출해주고 있다. 씨앗을 빌려간 사람은 수확한 후 거두어들인 씨앗을 가져간 만큼 도서관에 돌려주면 된다. 고추. 토종 종자를 유지,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실감하게 된 계기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토종콩에다가 두부를 넣어가지고 또 우리가 농사지은 고추 이런 걸 집어넣고 된장을 끓이면은 토종 순수 토종으로 재료가 들어가서 우리가 먹게 되면 아 옛날에 이제 뭐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 어른들이 해주신 음식에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토종을 많이 그리고 우리가 이 씨앗을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씨앗 주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대출 중인 씨앗들 중 장명이 특이한 콩 품종이 특히 눈에 띄는데 90가지야. 날아가는 나뱅이구나. 그러면 아주까리 콩 이거는 아주까리 콩이라는데 아주까리처럼 생겼다고 하고 아주까리 콩. 그다음에 선비잡이 콩. 이거는 이제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이 크는 거를 보면은 재배할 때 보면은 콩이 이제 씨앗이 맺힐 때 우리 그 선비들이 갓 써서 갓끈을 이래 맨 것처럼 이렇게 갓끈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갓끈 동부 콩 이름이라 이거예요. 콩은 참 우리나라에 많죠, 품종이. 여기 조선시대의 기록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품종 수가 46종입니다. 지금은 뭐 수천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리태, 검은콩, 쥐눈이콩, 그리고 메주콩, 황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 나머지 뭐 흑대두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이 또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19세기에 있던 품종도 추가로 또 더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이름 장명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곡식의 이름에다가 특별히 그 어떤 다른 어떤 특성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생김새 또는 색깔 이런 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흔하게 붙였어요. 같은 콩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을 수도 있고 아주까리 콩이라고도 하고 피마자 콩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이름들을 많이 붙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굉장히 단순했지만 귀여웠어요. 그 똑같은 별에도 벼 이름을 붙이는데 뭐 아가벼라든지 뭐 노인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벼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그 귀엽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서에 우리나라 옛 토종 벼 이름이 나오는 건 다 한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한문 갖고 전승이 어렵죠. 이게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바꿔 불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 재밌는 거 많습니다.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 재배된 후레비 밤콩. 노란 황백색의 약간 타원형으로 생긴 콩은 납작한데 등이 좀 터져 있는 형태. 보통 콩은 꼬투리 하나에 2개, 3개가 들어있는 반면 알맹이가 큼직하다고 해서 이름을 호래비 밤콩이라 불리었다고. 환부두라는 게 있어요. 환부라는 게 호래비라는 건데요. 호라비 밤콩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밤콩이라고 해서 약간 좀 크기도 크고요. 맛도 밤처럼 달다 이런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혼자만 살아야 된대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통 콩은 한 3개, 4개 심잖아요. 같이 자랄 수 있게. 그렇지만 이 콩은 하나만 있어야지 여러 개가 심기면 더부룩하게 자라서 깍지가 잘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자라기 때문에 호랍이다. 그래서 호라비 콩이다 했고, 그리고 이제 씨알도 굉장히 커요. 일반 메주콩보다는 2배 정도는 큽니다. 그런데 왜 다른 품종보다 콩 품종이 발달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콩은 항상 끼어 들어가요. 겨울에 짓는 맹류,
보리나 밀을 재배하면 그 다음에는 꼭 콩이 들어가요. 콩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가 들어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이짓기를 하거나 이어짓기를 하거나 사이짓기면 먼저 보리나 벼를 지었다가 그 사이에 콩을 또 재배하는 거 이런 사이짓기를 하거나 아예 보리를 다 갈아엎은 다음에 다 수확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콩을 심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모작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방식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이 콩을 끊임없이 많은 품종을 퍼뜨리면서 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미국산 콩의 30%가 원산지가 우리나라였을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콩 원산지였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먹는 곡식이 종류가 한 150가지 이상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콩이에요. 콩의 원산지는 한국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저 만주지방 이쪽까지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장을 만드는 장콩, 밥에 넣는 밥밑콩, 국을 끓일 때나 나물용 콩나물콩이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콩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장콩류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아주 굵은 하나가리 콩이라든지 또는 뭐 굵은 콩 이러면 생긴 대로 굵은 콩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원도 쪽에 많이 나오고요. 반미콩으로는 요새 얘기하는 그 서리태라는 거는 이제 설이 올 때까지 늦게까지 익는 납작하면서도 검고 단 거 맛있는 거 있죠. 이 콩나물콩은 또 알맹이가 굵으면 안 돼. 이제 알맹이가 자라야 나물이 골고루 많이 나오고 발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식탁에서 토종콩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먹거리에 대한 근심이 짙어지고 있다. 콩 종류가 그래요. 보통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이쪽에 아시아 쪽이라 하는 특히 우리나라인데 콩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몇 천 종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자기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콩 30% 넘게가 우리나라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역수입해서 콩을 심잖아. 왜 콩을 하냐면요. 콩이 우리나라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기본이에요. 양념에. 그런데 우리나라 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콩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 양념이 된장, 고추장, 간장인데 뭐 음식을 할 때마다 그거를 다 쓰는데 이게 기본 양념부터 우리나라 게 아닌 거예요. 씨앗의 주인이 농부여야 하는데 그 자리를 다국적 회사가 차지한 요즘 종자 보존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씨앗, 즉 유전자 원인 종자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유전자원센터. 이곳엔 약 4만 2천 종의 재래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있었을 때는 모든 그 개별 농가가 자기의 이제 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품종 개량이 이렇게 되고 농업이 이제 상업화되고 함에 따라서 그 농민들이 이제 재배하는 품종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됐다 그러나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본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던 그런 재래종들은 어떤 그 수량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지 않고 수량이 이제 많은 그런 품종을 이제 재배하게 됨으로써 그런 품종이 이제 소실될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시설을 짓고 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상 3도에서 4도씨의 적정한 온도에서 종자를 저장하는 중기 보관소. 이곳에선 30년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여기서 저장을 하다가 이제
종자가 증식 발화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종자가 적어지면 이제 그 자원들 다시 나가서 증식돼서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종자를 총 보관하는 곳이에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자에도 주민등록증 번호와 같은 IT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의 국가 등록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원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이게 중복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고 또한 어떤 색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인정되는 국가 자원으로서 등록할 만큼 인정되는 가치를 가진 자원에만 부여되는 번호라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자원수는 약 21만 2천 자원. 그중 재래종은 약 25%에 달한다. 초저온 보존실은 씨앗이 맺히지 않거나 씨앗으로 번식하기보다는 뿌리와 접수를 갖고 번식하는 부분 영양체를 보존하는 곳. 뿐만 아니라 종자 주권을 두고 논란이 많은 시점에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DNA 뱅크도 운영 중이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재래종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토종 종자의 DNA를 뽑아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그 식물,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유전자를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전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벼 품종을 육종하는 일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근적외선 분광기를 통해 빛을 이용해 쌀의 영양 성분인 아밀로즈와 단백질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밀로즈 농도에 관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주로 이제 4개국에서 수집된 재래종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들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그 왼쪽이 이제 낮은 함량의 아밀로즈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밀로즈 함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육안으로 저기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파란색 막대. 그 한국에서 수입된 재래종들은 이 구간 16%에서 20%에서 아주 뛰어나게 종이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붉은색, 요거는 북한에서 수집된 이제 재래종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23%에서 약 27% 요 사이 구간에 종들이 많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벼 품종을 육종할 때 아밀로즈 함량이 높은 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종을 중심으로 육종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이제 그 쌀은 지금 이제 그 보통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밥을 먹었을 때 느끼는 식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 아밀로즈 함량이 어떻고 단백질 함량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양질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뭐 다이어트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그 아밀로즈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낮은 걸 좀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백질이 7% 고정돼 있지만 좀 영양학적으로는 약간 이제 높은 게 좋으니까 그 높은 쪽으로 또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그 시대적인 요구들이 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저희가 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벼의 품종도 달라지기 마련. 최근엔 기능성 쌀 품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적진주벼. 강화도 지역에 나는 토종 사례벼를 이용해 우리나라 토종 품종을 육성한 경우인데,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기능성 품종이다. 우리 재래종인 긴가락 사례벼를 이용해서 새롭게 적진주벼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벼를 만들었는데, 재래종인 긴가락 사례는 탄립이 잘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약간 야생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품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탄립이 잘 돼버리면 우리 사람이 취할 게 적어지니까 그 탄립이 잘 되는 것을 없애고 또 그렇지만은 긴 까락 샤레벼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그 특성은 이 품종으로 옮겨온 게 되겠습니다. 토종은 지키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것으로 토착화시키는 길. 씨앗에서도 공존이 필요하다. 씨앗이 주인이 농부 나 자신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씨앗을 가꾸고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주면 그리고 또 비싸게 받으면 이게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주인은 농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널리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도의 특성도 이용하고 외국 것도 이용하고 이거를 서로 결합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종자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에게 씨앗은 곧 자신이라는 농부.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귀한 먹거리이자 식량원인 씨앗.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사라지는 종자의 수가 무려 70여 종. 종 다양성 차원에서도 종자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